다정한 아내의 감시가 나의 유일한 행복을 파괴했다. 하이퍼리얼리즘 사진, 영화 포스터 스타일. 70대의 한 일본인 노인이 온화하지만 지친 얼굴로 소박한 사무엘을 입고 서예 도구가 놓인 책상이 있는 어두운 전통 일본식 방에 홀로 앉아 있다. 그는 상태로 김이 나는 찻잔이 노인 옆의 빈자리를 바라본다. 그의 등 뒤 창문은 바다 위로 아름답지만 멀리 있는 일몰을 보여주며 그가 닿을 수 없는 자유를 상징한다. 분위기는 우울하고 숨막히며 조용한 절망감이 감돈다. 하이퍼리얼리즘 사진, 영화 포스터 스타일. 72세의 한 일본인 노인이 현대적인 일본식 집의 식탁 상석에 무력하게 앉아 있다. 그의 60대 중반의 새 아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에 서 있고 그의 성인 딸과 가족은 맞은편에 앉아 기대와 요구의 시선을 보낸다. 그의 손은 식탁 위에서 꽉 맞잡혀 있고 찻잔이 약간 떨리며 가족의 의무와 새 파트너의 행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교차 사격에 갇혀 있다. 65세부터의 절망적인 사랑. 외로움을 채우려다 자유와 존엄을 빼앗긴 남자들의 조용한 고백. 겨울의 강릉은 하늘색마저 어딘가 서글펐다. 관광객의 소란이 멀어진 사찰의 참배기를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기차가 민가의 처마를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땅으로 전해져 온다. 그 선로 옆에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빗겨난 듯이 자리한 오래된 찻집이 있었다. 달빛. 잘 닦인 마호가니 카운터와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날 가게 창가 자리에는 3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각자 혼자 온 손님으로 서로 말을 나누지도 않는다. 그저 창밖의 겨울 풍경을 혹은 손안의 커피잔의 김을 각자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바라볼 뿐이었다. 가장 안쪽 자리에 앉은 이는 김진우, 70살 꼿꼿한 그 모습에는 오랫동안 이어온 서예 명인으로서의 품격이 배어나온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벚나무에 쏠려 있었다. 봄에는 멋진 꽃을 피우는 그 나무도 지금은 그저 추위를 견디고 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의 마음 같다고 진우는 생각했다. 1년 전에 시작한 새로운 파트너, 은희와의 생활. 외로움을 나누기 위한 선택이었건만 어느새 자신의 고요함을 침식하는 무거운 존재로 느껴지게 되어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서는 이동훈, 72살이 두꺼운 문고본을 펼친 채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도심에서 바쁘게 사는 외동딸 가족과도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의 관계다. 온화하고 상냥한 정의를 만나 다시 가정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어느새 그를 새로운 딜레마의 고뇌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최재혁, 68살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어서 일으킨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유유자적하는 몸이다. 경제적인 불안은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야무진 해경과 함께라면 반석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반석은 그의 소박한 즐거움마저 허락하지 않는 황금의 새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 사람 세 가지 모습. 원했던 것은 평안이었건만 손에 넣은 것은 답답함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조용한 찻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비슷한 고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낡은 시계의 바늘이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인생 제2장이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김진우에게 서재는 성역이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 서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 자신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가운데 먹을 가는 시간. 그 고요함과 벼루에 퍼지는 먹의 향기가 진우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안정시켰다. 파트너인 최은희, 67살이 이 집에 이사 왔을 초기에는 그 고요함이 깨지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서예를 존중하며 집중하실 때는 말 걸지 않을게요 라고 미소 지었다. 진우는 마침내 인생의 좋은 이해자를 얻었다고 안도했다. 함께 식탁에 앉고 근처 절을 산책하고
밤에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든다. 외로웠던 방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는 감각은 분명 행복이었다. 변화는 반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주 완만하게 시작되었다. 진우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 은희가 차 끓였어요 라며 찻상을 들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그 배려가 점차 진우의 집중을 끊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차를 놓고도 바로 방을 나가지 않고 진우가 쓰다만 글씨를 들여다보거나 오늘은 춥네요 라고 말을 걸었다. 그 무심한 행동이 진우의 성역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조금씩 모호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가끔은 같이 텔레비전이라도 보지 않으실래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은희가 거실에서 말을 걸었다. 진우는 마침 붓이 잘 나아가던 참이었지만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붓을 놓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서재에 남겨둔 채였다. 화면 속 배우들이 웃거나 울고 있는 동안에도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잘못 쓴 한 글자가 몇 번이고 맴돌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옛 친구들과의 원래 바둑 모임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오랜 습관인 그 모임은 진우에게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가 나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자 은희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저 혼자 저녁 먹는 거네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울림마저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무거운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해서 그날의 바둑 모임을 쉬어버렸다. 그날부터 진우는 무의식 중에 은희의 안색을 살피게 되었다. 서재에 틀어박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같이 봤다. 그녀가 가고 싶다는 쇼핑에도 따라 나섰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진우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먹의 향기도 붓을 쥐는 기쁨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제 존재가 당신에게 방해가 되나요? 어느 날 은희가 불안한 듯이 물었다. 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과 있으면 매일이 즐거워. 그것은 거칠애였다. 본심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입에 담으면 이 평온한 생활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진우의 말을 삼키게 했다. 그는 외로웠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자신을 계속 속여야만 하는 고독. 서재 창문으로 보이는 벚나무는 아직 단단한 봉오리인 채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봄은 아직 먼 듯했다. 진우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것은 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민문화재 출품작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이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구상을 다듬고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다. 마감까지 앞으로 일주일, 진우는 전에 없던 집중력으로 커다란 화선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의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왠지 몹시 오한이 들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고 상비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진우는 붓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은희를 침실로 데려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녀는 불안한 듯이 진우의 소매를 붙잡았다. 조금만이라도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요? 진우는 은희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가 잠들 때까지만 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그러나 은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듯했다. 잠꼬대처럼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진우의 몸을 걱정했다. 진우의 마음은 서재에 남겨두고 온 화선지 위에 있었다. 먹이 말라버린다. 겨우 잡은 감각이 손끝에서 달아나 버린다. 초조함이 지글지글 가슴을 태웠다. 시계 바늘이 2시간을 가리켰을 무렵 은희의 숨소리가 겨우 들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살며시 일어서서
서재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번 끊어진 집중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붓을 쥐어도 선이 떨린다. 구상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이 팔을 통해 종이에 전해지지 않는다. 안타까움 속에서 그는 은희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곁에 있어줘. 그것은 정말로 몸이 아파서 나온 말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서예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었을까? 의심이 마음을 스칠 때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아픈 파트너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는 얼마나 차가운 인간인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내가 나로 있기 위한 시간을 어째서 빼앗겨야만 하는가? 그날 밤, 진우는 마침내 붓을 꺾었다. 화선지는 어중간한 몇 글자가 쓰인 채 허무하게 놓여 있다. 그는 은희의 잠든 얼굴을 보러 갔다. 평온한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품고 있는 갈등이 몹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재로 돌아와 쓰다만 글씨를 앞에 두면 숨이 막히는 듯한 폐쇄감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마감 전날, 진우는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출품 포기를 알렸다. 이유를 물었지만 일신상의 사정입니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주저앉았다. 은희와의 사이에 생긴 골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을지도 모른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만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진우의 마음속을 비추는 것 같았다. 이동훈이 현재의 파트너인 윤정희, 66살과 만난 것은 지역의 실버 인력센터가 주최한 걷기 행사에서였다. 몇 년 전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병으로 잃은 이후 동훈의 집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도심에서 사는 딸 수연, 40살은 남편과 아들 민호, 7살과의 생활에 정신이 없어 아버지를 챙길 여유는 없어 보였다. 동훈은 그 사실을 서운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정희는 태양 같은 여성이었다. 그녀 또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그늘이 없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동훈의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희가 끓이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다시 동훈의 집에 가득 찼을 때 그는 마음속 깊이 가족이 돌아왔다고 느꼈다. 딸 수연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기뻐했다. 아빠가 기운을 차리셔서 기뻐요. 정희 아주머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동훈은 이것으로 마침내 끊어져 버렸던 가족의 유대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 기대가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것을 동훈이 알아차린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은 수연으로부터의 잠깐만 민호 좀 맡아줄 수 없을까? 라는 전화였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사정은 잘 알고 있었고 정희도 귀여운 손주인데요. 기꺼이 라며 흔쾌히 맡아주었다. 동훈은 손주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것을 기쁘게 들었다. 그러나 잠깐만은 점차 주말마다가 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질주일로 늘어났다. 수연으로부터의 전화는 항상 미안해, 고마워로 끝났지만 그 말에는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한 울림이 섞이기 시작했다. 동훈은 정희가 민호를 돌보면서 빨래와 식사 준비에 쫓겨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희 씨, 피곤한 거 아니야? 가끔은 거절하면 어때? 어느 날 밤, 동훈이 그렇게 말하자 정희는 곤란한 듯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수연 씨도 힘들겠죠? 게다가 민호는 착한 아이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동훈에게는 그것이 그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딸에게 더는 손주 데려오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정의의 상냥함에 기대어 이 비뚤어진 상황을 못 본 척하기로 선택해버렸다. 어느 일요일, 정의가 드물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동훈 씨, 다음 달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1박으로 설악산에 가게 됐어요. 당신도 아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 즐거워 보이는 표정을 보고 동훈도 기뻤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듣지 않아도 내용은 알 수 있었다. 그 주말 부부가 참석해야 하는 회사 행사가 있어 민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동훈은 수화기를 꽉 쥔 채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는 정희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 그 시선이 바늘처럼 동훈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딸을 잃을 공포와 정희를 배신할 죄책감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빌려온 온기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유대는 어느새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수연이 태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그렇게 부탁할게, 아빠. 민호도 할아버지랑 정희 아주머니네 가는 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일방적인 말에 동훈은 반론할 기회조차 찾지 못했다. 그가 망설이고 있자 그때까지 말없이 옆에 서 있던 정희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훈 씨, 그 전화 바꿔주시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없었다. 동훈은 당황하면서도 수화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정희는 수화기를 받자 한숨 돌린 후 또렷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수연 씨, 정희예요. 네, 아버님께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날은 저도 예전부터 약속이 있어서요. 민호를 맡아주기는 어렵겠어요. 전화 너머에서 수연이 숨을 삼키는 기색이 전해져 왔다. 무언가 반박하려는 딸의 말을 정희는 조용히 가로막았다. 수연 씨도 바쁜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희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훈은 정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의연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미안하군. 동훈은 겨우 그것만을 입에 담았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정희는 대답했다. 하지만 동훈 씨, 저는 당신 딸을 위한 가정부가 되기 위해 당신과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동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말 그대로였다. 그는 가족의 온기를 구하는 나머지 정희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수연에게서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어째서 정희 아주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게 놔뒀어요. 아빠는 제 편이 아니에요. 동훈은 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정희 씨에게도 그녀의 인생이 있는 거야 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전화 너머에서 수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정희는 필요 최소한의 말만 했고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에서 사라졌다. 수연으로부터의 연락도 뚝 끊겼다. 동훈은 양쪽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깨달았다. 좋으라고 이으려 했던 유대가 오히려 모두를 깊이 상처 입히고 말았다. 며칠 후 정희는 짐을 싸서 말없이 집을 나갔다. 조금 머리를 식히고 오겠습니다라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텅 빈 거실에서 동훈은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아내와 어린 수연이 찍힌 사진이 마치 지금의 그를 꾸짖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이란 대체 무엇일까? 따뜻하기는커녕 이렇게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었나? 동훈은 답이 나오지 않는 물음을 가슴에 품고 그저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최재혁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다. 20대에 일으킨 작은 공장을 일대의 우량 기업으로 키워내고 3년 전에 은퇴했다. 지금은 강릉의 언덕 위에 있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딸린 집에 살며 경제적인 걱정은 하나도 없었다. 그에게 유일하게 부족했던 것은 그 풍요로움을 나눌 파트너였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강혜경, 65살은 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줄 존재로 보였다. 그녀는 전직 격리부장이라는 경력을 가졌고 지적이며 무슨 일이든 빈틈없이 해냈다. 무엇보다 재혁이 끌렸던 것은 그녀의 견실함이었다. 재혁 씨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장래는 평안하겠네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해요.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요.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던 그녀의 말을 재혁은 든든하게 생각했다. 자신 같은 현장 일꾼에게는 없는 시점이라고 감탄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생활은 혜경이 재혁의 집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해갔다. 처음에는 식비나 광열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리는 점차 재혁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재혁 씨, 이달 용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에 쓰셨어요? 혜경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물었다. 그리고 재혁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하자 그 가게 좀 비싸지 않나요? 라고 지적했다. 재혁은 마치 회사 경비를 정산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혜경은 이것도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라고 미소 지으니 재혁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혁의 소박한 즐거움은 오랫동안 모아온 골동품 찻잔이었다. 특히 비싼 것은 아니고 풍물시장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몇만 원에 사는 정도다. 그러나 혜경은 그것을 고물수집이라 부르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런 낡은 것에 돈을 쓰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좀 더 실용적인 것에 돈을 씁시다. 그녀가 말하는 실용적이란 장래를 위한 투자 신탁이나 이율이 좋은 정기 예금 같은 것이었다. 재혁의 즐거움은 그녀의 가치관 속에서는 낭비일 뿐이었다. 재혁은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 자유조차 없는가 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경과 말다툼하기 싫어서 그는 점차 그녀 몰래 찻잔을 사게 되었다. 그것은 비참한 행위였다. 마치 부모의 눈을 피해 나쁜 짓을 하는 아이 같아서 스스로 자신이 싫어졌다. 그가 쌓아 올렸을 풍요는 어느새 그를 가두는 황금의 새장으로 변해 있었다. 혜경은 그 새장에 아름답지만 냉철한 파수꾼이었다. 어느 날 재혁은 단골 골동품 가게에서 계속 찾고 있던 작가의 찻잔을 발견했다. 가격은 50만 원이 그의 한 달 용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러나 그 찻잔이 가진 소박하고 따뜻한 자태에 재혁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은행카드로 몰래 돈을 인출하여 그것을 손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혜경에게 들키지 않도록 서재 찬장 깊숙한 곳에 그것을 숨겼다. 찻잔을 어루만지며 재혁은 오랜만에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나만의 보물이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감은 죄책감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동반했다. 그는 파트너를 속이고 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신뢰 위에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말 사건은 일어났다. 혜경이 연말 대청소를 합시다라고 말하며 집안 전체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혁은 서재만큼은 자신이 하겠다며 그녀를 안에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에 혜경은 서재 찬장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오동나무 상자에 담긴 새로운 찻잔을 찾아내고 만 것이다. 이건 뭐예요? 혜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찻잔을 손에 들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날카롭게 발견했다. 재혁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 그건... 하고 말을 더듬는 재혁을 혜경은 엄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50만 원. 재혁 씨, 당신 이런 고물에 50만 원이나 썼다는 말이에요. 제가 매일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혜경의 목소리는 점차 히스테릭한 울림을 띄어갔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 사업이 기울면? 만약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때를 위해 대비해둬야 한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혁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사업이 기운다고? 회사는 아들이 순조롭게 경영하고 있다. 병. 그를 위한 보험도 충분할 만큼 들어두었다. 그녀의 불안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비가 아니라 병적인 강박관념으로 보였다. 시끄러워.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당신은 내 인생까지 격리장부처럼 관리할 셈이야.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 자신의 불안 때문이잖아. 재혁은 혜경의 손에서 찻잔을 낚아채듯 뺏어들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혜경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목적 없이 해질녘의 해변으로 차를 몰았다. 경포 해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모래사장을 그저 하염없이 걸었다.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 소리가 재혁의 거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나갔다. 그는 손안의 찻잔을 살며시 쥐었다. 이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조용한 기쁨은 이제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과 후회뿐이었다. 혜경의 불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고생을 했다고 언젠가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에 남들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 공포를 메우기 위해 재혁의 소박한 존엄까지 빼앗아도 되는 것일까? 재산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지금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만을 믿고 살아가는 듯한 인생은 그가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재혁은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 통감하고 있었다. 찻잔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의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손바닥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계절은 돌고 강릉의 초봄의 햇살이 비칠 무렵 오래된 찻집 달빛의 창가 자리에는 다시 그 세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우연히도 그 겨울날과 같은 자리에 그들은 여전히 말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겨울의 혹독한 계절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가장 안쪽 자리의 김진우 곁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서예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대신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연필화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서재에 틀어박히는 대신 강릉의 풍경을 그리러 나가게 되었다. 은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진우가 그린 바다 그림을 예쁘네요 라고 중얼거렸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아주 조금 누그러진 기분이 들었다.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단지 진우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면서 그녀와 공존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붓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인생이라는 화선지에 그리는 새로운 구도였다. 중앙 자리에 이동훈은 테이블 위에 여행 잡지를 펼쳐놓고 있었다. 집을 나갔던 정희는 일주일 후 스스로 아파트를 구했다고 연락해왔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당분간은 따로 살고 싶다고. 동훈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 딸 수연을 만나러 갔다. 처음으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정의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수연은 울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죄송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의 형태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훈은 언젠가 정의가 다녀왔어요 라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을
그리고 수연이 진심으로 아빠라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잡지에 실린 것은 정희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온천 지역 특집이었다. 입구 가까운 자리에 최재혁의 테이블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날 해변에서 하룻밤을 보낸 재혁은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다. 혜경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맞았다. 재혁은 오동나무 상자를 그녀 앞에 놓고 안에서 그 찻잔을 꺼냈다. 이건 나에게 그냥 고물이 아니야 라고 그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그녀의 불안. 어느 쪽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세계가 겹쳐질 수 있는지.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혜경은 아직 그의 찻잔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재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재혁에게는 큰 한걸음이었다. 세 사람은 이윽고 각자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다. 진우는 북쪽의 절로, 동훈은 역으로, 재혁은 언덕 위의 자택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겨울 동안 배운 공통의 진실이 조용히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년의 관계란 잃어버린 무언가를 메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마주하며 함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는 어렵지만 그러나 존귀한 행위라는 것을. 찻집 달빛의 낡은 시계가 부드럽게 시간을 알렸다. 창밖에서는 겨울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벚꽃 봉오리가 봄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부풀기 시작하고 있었다.